첫 번째 주제, 의제별 질문. 첫 번째 질문. 현재 한국에서 일컬어지는 청년 정책, 청년 의제는 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시민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연령을 제외하면 이 계층의 시민들끼리 분명하게 공유하는 배경, 환경, 문화, 정서 등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탓에 정책과 의제의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과 청년 의제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에 맞추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청년 세대를 다른 세대와 비교하면서 힘듦과 억울함만 강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힘든 이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세대와 굳이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담담하게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가난과 위험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해방 이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 유무로 취업, 결혼, 주거 마련 등의 삶의 여러 조건들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입시 위주,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힘듭니다. 마음 편하게 고민을 같이 나눌 친구 한 명을 찾기가 힘듭니다. 젊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청년은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간접적인 환경을 온라인으로 겪다 보니 기성세대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또는 청소년기 때 세월을 겪었고 2008년엔 금융위기, 30대 청년은 10대 때 IMF를 겪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국가에게 생존 자체를 위협당한 세대입니다. 안전망 없는 사회와 불안한 미래 속에서 청년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조차 힘듭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양할 인구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가고 청년의 사회적 부담은 늘어갑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년은 사회개혁을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문제와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세대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 여론의 주도권과 발화 권력은 주로 40, 50대 또는 그 이상의 장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성세대는 모두 기득권이고 개혁의 대성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특별히 더 힘들고 억울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다만 신자유주의적으로 획일화된 사회를 더 평등하게 변화시키려면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또 다른 삶의 양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보다 잘 드러납니다. 청년은 지금의 일그러진 세상을 평등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는 성소수자 청년, 장애인 청년, 여성 청년, 이주 청년, 비혼 청년, 육아하는 청년 등 다양한 범주와 갈래의 청년이 존재합니다. 청년 정책과 의제는 전 세대의 정책 의지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금 문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 다른 세대와는 달리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이 해당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양하고 복잡한 갈래를 이해하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년 정책은 복합적이기에 다른 세대,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한 이들과 연대가 필수입니다. 청년 의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의제가 단순히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청년의 범주 안팎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쉽게 규정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명의 청년은 자신과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청년과 소통하고 다른 세대와의 연대를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청년의 시선과 관점으로 드러나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청년 정책과 청년 의제를 명료한 하나의 설명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 정책과 의제는 다양성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87년 6월을 지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는 다른 다양한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분화해 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대한 담론 안에 가려져 있던 소수의 이야기들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사건 속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의 이야기, 성소수자의 이야기, 청소년의 이야기, 생태와 환경의 이야기, 지방의 이야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된 만큼 청년의 이야기도 계속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로 집중된 사회를 넘어서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권력 집중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화두는 다양성이라는 소수로 치부되어 온 것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새로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의제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다양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는 방법의 모색과 새로운 사회의 구상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청년 의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모순에서 출발합니다. 청년 정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은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온전히 살 집을 구하기 힘들며 일할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순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보일 때 청년 정책을 실현해도 힘이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의제로서 청년들의 늘어난 빚과 주거의 문제, 그리고 노동권에 주목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면서 그것을 수렴한 정의당이 대중적 의제의 대리인으로 나서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의당이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동시에 청년 의제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이 누구인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고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 이 진단만을 바탕으로 한 청년 정책은 자연히 청년 및 청소년이 놓인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체계, 또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안전망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또 교육과정에서의 장애인 배제도 마찬가지로 청년과는 분리된 채 크게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다양한 모습을 한 청년, 청소년의 삶을 면밀하게 통찰하며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 볼게요. 기존의 청년 담론만을 두고서도 재고해 볼 점이 넘칩니다. 청년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청년 정책이 대변하는 건 비단 청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의 청년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기본적인 생존 여건이 불안정하기에 공적 가치를 살필 여력이 없고 그 책임은 개인들에게만 돌아가는 세상을 사는 세대입니다. 앞서 제가 다양한 모습의 청년, 청소년의 삶을 포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청년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역시 주거와 안정적 소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은 구조적 문제를 볼 여유가 부족하고 이는 약자와 이웃을 경계하는 혐오 사회의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을들의 싸움으로 얼룩지는 시대상은 기득권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을 늘려서 서울은 물론 투기로 얼룩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둘째, 실업부조입니다. 구직기간이 길수록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폐해는 이미 지난 부산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마을보안관 사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듯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오래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넘어서는 실업부조가 그 해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노동의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어 노동과 일터와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산업, 직종, 소득, 지역, 노동시간, 산업구조, 기업 조직, 근무 형태, 동료 노동자와의 관계, 문화, 개인의 인격권, 연대와 운동 방식,
등등의 요소에 따라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 관련 의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보께서 최근은 노동 의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주제를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목할 특정한 사건을 꼽으셔도 되고 주목할 현상이나 운동, 인식을 꼽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비정규직은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편의점, 버거킹 알바, 가구 배달, 택배, 물건 상차, 에어컨 설치, 마트와 학원 전단지 배포, 전시장 구조물 설치, 고깃집 서빙, 공사장 청소, 화장품 라벨 붙이기, 학교 책걸상 교체하기 등 수십 가지 알바를 해왔습니다. 모두 단기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에 상조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끌어내는 데 주목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가 당장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최소한 이미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제도를 찾고 급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갱신기대권 명문화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일터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종 판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조직국장으로 있으면서 노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문제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당원과 함께 입주자 회의에 찾아가 경비 노동자 재계약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회의는 끝내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경비 노동자분은 정든 일터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노동자와 함께 보도자료도 쓰고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주민조직도 해보았지만 결국 계약직에게 냉담한 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의 갱신기대권은 노동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적용 범위도 좁아서 승소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의 적용 범위가 촉탁지게 경비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면 승소의 기대를 가지고 한번 다투어 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갱신기대권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그 권한을 강화해서 노동법에 명문화하는 노동법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기대권 명문화는 비록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는 아니지만 계약과 다음 계약 사이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해고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우리 정의당이 갱신기대권 명문화에 착수함으로써 수많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산업 안전의 문제와 공공성 강화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김용균 동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원래 정규직 노동 안에서 이루어졌을 당시 2인 1조로 이루어졌던 일이 하청노동으로 넘어가면서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혼자 일하게 된 거에서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비단 김용균 동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집배 노동자만 우편 배달 중 18명이 돌아가셨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일하다 죽은 청년 노동자는 3명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때와 노동 안전의 측면에서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위험에 무감각한 노출 강요 등 비용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많은 노동이 이제 공공성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복지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그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서비스의 질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민간 위탁과 자회사라는 방식을 통해 우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노동자의 처우를 약화시키고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일자리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 노동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청년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처럼 계속 얘기했지만 실업보조 제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실업보험제도로는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제약하게 됩니다.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남짓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당장 한두 달을 버티기 어려워 사장의 설거지와 집 청소를 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음 웹툰 중에 반지하 새빵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결단이 왜 이렇게 어렵고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이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최근 연달아 연재되고 있습니다. 사원들이 회사를 더 쉽게 그만둘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과연 그 웹툰 안에 그 회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제도의 변화, 우리 정책으로 얘기하면 디딤돌 수당인데요. 그 디딤돌 수당을 만드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게임 업계의 IT 노동자, 대형 포털 사원 등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 깃발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의 문턱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정작 취직을 하더라도 저임금과 갑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한 것이었다고 하면 직장 안에서의 촛불은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정의당 비상구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이 청년들에게 더 넓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이는 정의당의 대중적 기반이 될 것이며 정의당이 청년세대 대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충남공장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군, 또 제주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 등 너무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죽지 않은 일터, 안전한 일터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지금 답변서를 읽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고 또 함께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20대 여성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노동 문제입니다. 20대 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이 보내준 높은 수준의 지지가 왜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과 저임금 노동, 또 일터에서의 폭력의 2중, 3중으로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시급한 노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페미니스트 당원들은 정의당 안팎에서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공감받지 못한 상황에 여러 번 놓입니다. 예를 들어 당 바깥에서는 정의당에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거기에 남지 말고 탈당해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당 안에서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이지 못해서 정의당과 맞지 않는다 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후보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님은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이들을 위해 또는 이들과 함께 당 안팎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정의당 안에서 여성주의는 상식이자 필수가 아니라 선택해야 할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당 교육연수원에서는 의무교육에 성평등 교육을 넣습니다. 여성주의자가 되는 것이 진보정당의 당연한 길이며 당원이라면 당연히 페미니스트이거나 페미니즘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현실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 당원 중 반페미니스트가 있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정의당은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현실 정치에서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공직 및 선출직에 여성 비율 30% 할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정성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대5라면 응당 할당 제도도 연남 동수제로 가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연남 동수제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또는 속하지 않고자 하는 성소수자 당원 및 비성소수자 당원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성별 권력 관계가 낳은 정치 지형의 사회적 불균형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당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의 기율을 확립하는 당기위원회 페미니스트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해야 하고 대표단, 전국위원, 시도당 집행부 등 주요 임원에도 페미니스트가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재작년 정의당, 제주도당 상근자로 일하던 때에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가 반페미니스트의 악의적인 인터넷 기사글로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발언을 그 필자는 근거도 없이 정파적 시도라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당시에 사건에 논란이 있어야 한다면 당직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마는지가 아니라 제가 상근자로서 임원 선출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월권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본의와 다르게 당원분들을 당혹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당규위 또는 주요 당직의 임원이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제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정의당의 모든 당원이 페미니스트이거나 페미니즘의 지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 당원에 가입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당의 기조를 분명하게 잡고 우리 당은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당 안팎에 알려야 됩니다. 정의당은 명실상부하게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보다 확실하고 하고 진보정당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페미니즘 정당이 되기 위해 당은 여성과 성소수자 당원에게도 남성이 가진 권력과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당제 확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안에서 페미니즘이 상식이 되기 위해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합니다. 앞서 출마 선언문과 토론에 밝힌 바 있는 미투 정의연대입니다. 미투 운동을 시도하려는 당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언론 대응, 정치적 액션 등으로 끝까지 연다는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페미니즘에 대해 식견 있는 당원과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 팀을 결성합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정당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여론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거나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함께 움직이는 이 기구를 통해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여성주의는 정의당의 정체성입니다. 여성주의자 당원들이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현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원칙을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당의 여성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당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진통을 겪으며 통과시킨 여성주의자 특별결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당원들이 당 활동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성차별, 성폭력적 상황은 여성 당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진보정당다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세우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교육 사업, 조직 문화 혁신 사업을 위한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업비 항목을 늘리고 당내 여성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번 당원 개정 상황에서 논의되었던 남녀 동수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운영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내 여성주의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당의 여성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주의는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를 정치로 다루는 방식들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밖에 되지 않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더 늘어나야 하고 지난 민선 선거 이후 21명밖에 배출되지 못한 기초단체장은 더 늘어나야 하며 21년간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여성 광역단체장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이 직접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성주의와 정치가 어떻게 만날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정의당 그 역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정치의 밑거름을 정의당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성주의자 당원들이 모이는 정기적인 자리를 통해 정의당과 한국사회의 정치로서의 여성주의가 가지는 방향을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투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정의당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를 비롯한 아직 더 많은 미투가 필요한 한국사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법률적 지원과 언론과의 연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구와 같은 우리 당의 신고센터 운영 등 지원을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정론관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비례대표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다양하듯 여성의 문제 역시 세대별로 각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자신의 성적 지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부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당 안에서 여성들이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대대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반성폭력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당기위를 통해서 개별 사건의 사후적 조치에 부조리가 없도록 하면서 별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해 당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공동체의 성폭력 사건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실천을 해나간다는 확신을 주겠습니다. 여성들이 정의당 안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활동가 정치인들의 안전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당 밖에서는 구체적인 의제로 페미니즘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페미니스트 정당인지 아닌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정의당에서 수행하는 정치의 내용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꿋꿋하게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취약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런 활동을 일상과 의회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젠더 이슈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정의당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토론해야 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적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동시에 호혜적 관점에서의 대화와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먼저 당내 실천. 우리는 흔히 여성 활동가, 여성 당원들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없는 걸까요? 지역에서 만나지 못했던 여성 청년들을 제가 중앙 차원의 행사나 청년위, 성소수자위원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한편 당내에서 여성정책 연구 모임 노란패미로 활동하면서 많은 청년 여성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온 청년 여성 당원들 대부분은 이런 행사, 즉 페미니즘 행사가 아니면 일상적 당원 모임을 나가기가 어렵다. 늘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투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진보정당 안에서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돼서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노란패미의 첫 오프라인 행사 때 총 35분이 함께 해주셨고 그 중에 대부분은 청년 여성 당원이셨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당원들에게 지역위원회 모임이나 동네 모임 등 당의 일상적 행사와 모임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작은 모임에서부터의 변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의 실천은 우리는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더 전문적인 부문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여성 의제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정의당의 정책 생산 과정은 현장의 요구와 단절되어 있고 또 좋은 공약을 알리는 스피커가 약합니다. 안의 당원들과 또 바깥의 시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담아 체계적으로 정책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5월 5일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의제는 청년, 노동, 그리고 여성주의 성평등 의제였습니다. 정의당의 부대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 원내정당의 대표단으로서 발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청년, 노동, 여성주의 성평등 의제를 제외하고 후보님이 관심을 가진 다른 의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또는 주목해야 되는 또는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의제를 하나 더 고른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환경 의제입니다. 난개발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4대강의 신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없애자면서 남한의 핵발전소는 그대로입니다. 종자 주권은 초국적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고 있으며 방사능이 검출되는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기후는 사계절에서 여름과 겨울로 양극화되어 폭염과 폭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 민영화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끌어올려 동식물이 마실 물이 없고 인근 지역은 종종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과 육지생물의 몸속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3년 전 제주로 이주해 생태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로만 그려왔던 생태적인 삶을 직접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급자족 생활을 해보려 텃밭을 가꾸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농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비누, 세제, 휴지를 가급적 쓰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친환경 시멘트와 석회 페인트 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미장을 하고 흙을 개어 돛단벽에 붙였습니다. 반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으로 뭔가를 해본 경험은 제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정책이 뒷받침되는 녹색 정치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녹색 정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생태적 근본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를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제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당과 협의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당은 환경 문제를 예산 배정에 앞순위에 놓고 환경 관련 사업을 비중 있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녹색은 인류가 다시 회복해야 할 색이며 계속 이어나가야 할 색입니다. 최근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함께 제출한 그린 뉴딜 결의안이 화제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실현하자고 주장합니다. 공공환경 자원에 대한 기본권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 실현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급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은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의당의 녹색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크게 울려야 합니다. 정의당의 정치력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태양, 바람과 같은 대한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발휘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짤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녹색 전략을 마련하고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주자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주 노동자, 이주 아동, 그리고 마지막에 난민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비중이 농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란 것은 한국화 교육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다문화 정책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한국화 교육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파트너들도 자신들의 파트너가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도 결혼 이주 여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제안들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실생활로 마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제대로 된 다문화 정책을 펼칠 것을 당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아동 문제는 당장 당면한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입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루어지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눈앞에는 있지만 문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주자의 노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노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자녀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스민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엔 아동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보편적 인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합니다. 난민 문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던져진 화두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제주도 난민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눈에 보이게 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뷰에서 짤막하게 내뱉는 언급뿐이었습니다. 난민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무기를 팔고 자원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난민 문제에 일정하게 책임을 가지고서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권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이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난민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한국 사회 이주자 문제는 눈 감고 다른 얘기만 할 수 없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제는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인 장벽을 없애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모든 공간과 행동 양식으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겪는 경험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도 평등하게 사는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꿈꿨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를 바라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실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장벽을 없애기 위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안을 새로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수어 통역사를 고용할 때 아니면 경사로를 도입할 때 등 민간 영역에서 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때 이것을 먼저 유형화해주고 이것을 국가가 정한 기준 내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장애 복지에 지출하는 금액은 OECD 국가들 중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같은 과거의 의제에 더불어서 오지 않은 미래의 실천 과제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장애인과 기후변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의제는 그 긴급성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와 입법기관은 여전히 시혜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봅니다.